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트위터에도 이미 공급 쇼크는 오고 있다, 공급 쇼크는 오고 있기 때문에 50K가 넘어가면은 가속화 구간에 진입을 할 거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는 네 번째 반감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감기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생산된 물량이 어떤 반으로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급격한 이제 공급 쇼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항상 이 반감기가 스타트가 되고 나서 여기는 182일, 여기는 161일, 그러니까 길면 6개월, 짧으면 5개월, 그러니까 다 길죠. 5에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긴 행보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4월 반감기 전후 과거 패턴을 보면은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 대한 하락은 이제는 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러면 이 횡보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아요. 그 근거가 이 반감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분기, 길게는 1, 2분기는, 즉 상반기는 횡보를 가져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설명드릴 그런 관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반감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뭐 답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다 답은 아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뭐 종착님, 펑님, ETF입니다. ETF. 이전 사이클에서는 없었던 이 ETF라는 게 반감기 전에 지금 승인이 됐어요. ETF가 반감기 전에 승인이 된 게 이전 사이클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다르다라는 건 아는데, 왜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채널에도 글로는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반감기 사이클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채굴 대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즉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고 이 공급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ETF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ETF 승인되고 나서 블랙락, 이 굵직굵직한 애들이 지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되는 정도 사이에 지금 거의 뭐 12만 개 이상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매집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설명드린 관점에서 의하면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장외에서 물량을 사고 팔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냈을 때 지금 대부분이 블랙락에서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계약이 됐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금을 운용했던 기관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물량이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속도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유입 유출 데이터인데, 이제 ETF 승인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유출이 되고 있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이시면 숫자 7번, 8번 쳐주시겠어요? 8번.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유출 속도가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월 9일 기준으로 가장 작은 물량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유출이 작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주 내도록 계속해서 유출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사용을 하지 않고 유출하는 그런 기관들이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GBTC 물량이 빠지는 유출 속도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블랙락, 피델리티의 물량 속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늘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블랙락이 2월 9일 매집량이 첫 ETF 승인 때 매집한 양 수준이 엄청난 거래량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개수가 최근 기준, 이틀 전 여기 기준만 보더라도 지금 4,000개가 넘어요. 4,000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되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블랙락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속도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자,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전체 스팟 ETF 토탈 축적 플로우가 급격히 쌓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전체 ETF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유지 혹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유출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블랙락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장외에서 나중에는 장외에서 매집할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물량이 작은 게 아닌데 과연 장외에서 얘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받쳐줄 물량이 과연 있을까? 이제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네들은 장외에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블랙락은 지금 뭐 언급을 드리지 않지만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장외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요를 다 받아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 대비
수요는 높은데 수요는 이렇게 높은데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블랙락이라고 봐요. 이 블랙락은 과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매집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또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없다면 채굴자가 있지 않나요? 혹시 이 생각 하신 분들 계시면 숫자 9번 쳐주시겠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그레이스케일이 없으면 채굴자가 있지 않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자, 채굴자들의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채굴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채굴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지금 5만 달러, 5만 달러라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5만 달러 대비 굉장히 오래전에 채굴을 한 비트코인은 지금 채굴 대비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넘겨도 괜찮지만, 지금 이 5만 달러 생산 단가 기준으로 지금 이거를 정해서 넘겨버리면 얘네들 공장 짓고 뭐 여러가지 다 떼고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를 간신히 넘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 데이터 한번 이 빨간색으로 넣어놓으면 지금 채굴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때 팔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느 정도 이제 상장되어 있는 채굴 회사도 많지만, 얘네들이 이런 지금 가격대에서 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려고 채굴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규모가 큰 라이어트나 마라톤 같은 채굴 회사의 물량을 크립토 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이시는 마라톤 비트코인 홀딩이고 라이어트의 홀딩 양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거,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면 숫자 10번 쳐주시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아직까지 매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저도 정확한 생산 단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팔 구간이 아닙니다. 자, 돌아와서요.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래량이 있고 원하는 수요 자금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어느 정도 이 물량을 받쳐주고 있었는데 얘네도 이제 줄어들었고, 근데 채굴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넘치는 수요 대기자들은 있는데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에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상황에 가야 됩니다. 그 살 수 있는 상황, 결국 피델리티처럼 마켓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켓에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1번이 되려면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번은. 왜냐면 지금 블랙락 말고도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피델리티 같은 건 실제로 기다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는 마켓에 뛰어들어서 시장가로 바로 긁을 테니까 원하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희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그 1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해되시면 11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아, 싫어요. 저는 제 자금 피델리티로 맡기겠습니다. 지금 ETF 이제 승인된 지 한 달 됐어요. 어떻게든 지금 고객 자금들 많이 들고 와서 1위를 선점을 해야지 시장의 위너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려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2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2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에서 살 수 없는 물량이 없으면 결국에는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공급 쇼크가 될 거다. 실제로 공급 쇼크가 될 거다. 자, 돌아와서요. 저는 그래서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두 가지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덤핑을 만들 수도 있겠죠. 덤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덤핑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이 물량밖에 확보를 못해요. 근데 과연 여기서 이 덤핑으로 인한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장에서 매집을 했고, 여기서에 대한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공급 쇼크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얘네입니다. 이 롱텀 홀더들. 얘네 물량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락장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있는 이 엄청난 홀더들의 물량을 꺼내야 됩니다. 이 물량을 꺼내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고 수익률이 높아져야지 내가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가격이 올라야지만 얘네들은 움직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이클 관점에서 데이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가 이 롱텀과 숏텀의 공급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결국 얘네들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가격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홀딩을 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네, 물량을 넘겨야겠다, 줄어들고, 하락장이니까 올라가고 상승장이니까 내려가고, 이 사이클이 항상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시면 숫자 12번 쳐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덤핑을 해버리면,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덤핑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 사이에 나타나는 단기 물량은 받아 먹을 수 있어도 저 굵직굵직한
장기 홀더들의 엄청난 공급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이 그 굵직굵직한 공급을 받아 먹어야지 큰 자금을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좀 어떤 움직임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올라야지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오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겠죠. 첫 번째는 피델리티처럼 시장 마켓에 직접 뛰어들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장기 홀더들이 이제 내가 팔아도 되겠다 싶을 때 그 장기 홀더들도 시장에 직접 던지지 않고 OTC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편하게. 이 방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매수세가 나타나면은 숏텀 홀더, 단기 홀더들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데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반대로 롱텀 홀더들의 물량은 줄어드는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이걸 두 데이터를 합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또 데이터. 자,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 데이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데이터가 올라갈 때는 하락장이고 줄어들 때는 올라간다는 게 매번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게 최근에 이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정확하게 지금 이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이클 상승량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분석글을 올려드린 바이너리 CDD를 봤을 때 장기 홀더들이 움직임이 많으면 이렇게 밀도가 깊어지고 진해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진해지고, 장기 홀더들이 움직임이 둔해지면 이렇게 옅어집니다. 진해질 때 가격이 올라가고요, 옅어질 때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클입니다. 그랬을 때 이 1월달 계속해서 옅어지는 구간에서 최근에 1월달 구간부터 굉장히 진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장기 홀더들의 물량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즉 여기 이 움직임이 결국에는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이제 진해지고 있다는 건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단순히 그냥 이게 색깔이 진해서 올라간다, 여긴 진했으니까 올라가고 옅어지니까 내려가니까 여기도 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색깔만 그냥 뭐 정답지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고 장기 사이클이 왜 팔려야 되고 단기 사이클이 수요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정답지처럼 수학의 정석처럼 이거를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편향적인 심리가 따르게 되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결국엔 이제 제가 이평선으로 세팅해 놓은 바이너리 CDD의 데이터가 이제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데이터가 아마 이제는 확실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결국은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 활동이 많아졌다는 거고, 이 돌파하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셨다면 숫자 13번 쳐주시겠어요? 자, 이제 이 ETF 공급 쇼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감기 전후에 이렇게 긴 행보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이미 공급 쇼크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런 행보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행보보다는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고, 저는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50K 구간 넘어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50K 넘어서지 못하면 이런 움직임 한 번 또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런 움직임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더블탑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올라올 때 동안 이 큰 조정이 한 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세가 한번 잡히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는 것처럼 반대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이 질문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블랙락에서 혹은 ETF 상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계속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고 어느 시기가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수를 원하는 자금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생각과 다르게 그때는 어떻게 가격을 올릴 것이냐,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를 해야 가격이 오를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금이 없으면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자금이 없으면 결국 유동성이 없는 거고 현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 마켓에서 들어와서 올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올릴 수 있냐? 비트코인을 그대로 입금시킵니다. 선물 그대로 입금시킵니다. 이 선물 거래소에 입금을 시켜서 얘네를 담보로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금 없이도 이 선물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한 번씩 공개 방송할 때도 언급을 드리고 공개 분석글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이낸스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격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간의 가격 격차인데, 이거는 바이낸스의 거래소의 선물 마켓과 현물 마켓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는 선물, 이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선물 가격이 높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하락장이 줄어들다가
바닥 사이클 이후에 이 파란색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결국 올라갈 때 또 이 파란색 추세, 이 선물 위주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면 신규 자금이 또 문의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롱텀들의 홀딩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올 거고, 이 물량을 받아 먹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물로 끌어올리면 어느 정도 과열이 생기겠죠. 그 과열들을 또 적절하게 해소를 하면서, 얘네들은 BTC 담보로 가격 올렸으니까 또 수익 실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뭐 하시는 분들이지만, 분석글을 올리실 때 제발 이제 출처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이클과 달리 상승 이후 폭락이 없을까요? 폭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오르고 나서는 뭐 충분히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폭락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폭락이 있어야지 저도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폭락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예외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지금 공급 쇼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